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계속되는 미국 기업 알아보기 시리즈의 하나로 오늘은 미국 회사인 나이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글로벌 헤드쿼터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캠퍼스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엄청 커서 그 자기네들만의 큰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캠퍼스를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속 안에요. 이렇게 조깅할 수 있는 그 산책 및 조깅 코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 비치 발리볼 코트라던가 트랙 앤 필드라던가 뭐 테니스 코트장, 뭐 축구장 뭐 없는 게 없이 그 캠퍼스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도 엄청 특이한 구조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이점들은 그 건물들의 이름을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는 점입니다. 나이키의 연간 보고서인 10K에 따르면요, 공식 명칭은요, The Nike World Campus라고 하고요, 400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에 40개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12,600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76,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웨어 업계에서 가장 큰 나이키가 이 지역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웨어 회사들도 이곳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오레곤주를 헤드쿼터로 삼고 있는 다른 스포츠웨어는 콜롬비아가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외에도 아디다스나 언더아머 같은 다른 스포츠웨어가 헤드쿼터는 아니더라도 이 주변에 큰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동네 주민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뭐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는 이제 회사들끼리 이제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맺은 계약을 통해서요, 다른 회사의 그 인플로이 스토어를 입장권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콜롬비아의 인플로이 스토어 입장권을 저도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쇼핑을 하면은 보통 정가의 40%에서 50% 정도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롬비아랑 나이키로 완전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거의 아무도 정가 주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큰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나이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196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 세워졌을 때의 이름은 나이키가 아닌 블루 리본 스포츠였습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트랙 앤 필드 코치로 일하고 있었던 빌 바월만이라는 사람이랑요, 그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달리기 선수로 한때 활약을 했다가 현재는 졸업을 하고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필 나이트라는 이제 비즈니스맨이 두 명이서 이제 창립을 한 회사입니다. 그 나이키의 처음 시작이 참 재밌는데요. 필 나이트가 이래 스포츠웨어랑 이제 신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일본 기업인 오니츠카 타이거의 신발을 미국에서 파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 나이트가 일본 고베에 가서 오니츠카 타이거의 CEO와 만나서 쇼부를 쳐서 미국에서 신발을 팔 수 있는 판권을 사와다가, 근데 판권은 샀지만 실제로 신발이 이제 배송되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필 나이트는 CPA로 그냥 원래 하던 일 계속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받아서 그 오니츠카 타이거의 신발을 미국에서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나이키의 시작입니다. 필 나이트가 이렇게 비즈니스맨이었다라면요, 빌 바워만은 바로 이제 신발을 만든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트랙 앤 코치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성능이 좋은 신발을 제공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나이키의 첫 신발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우리가 보통 콜트즈로 알고 있는 그 신발이고요. 그리고 나이키를 유명하게 만들고 초창기에 확장시킬 수 있게 했었던 것이 바로 와플 모양의 그 밑창이라고 합니다. 빌 바워만은 그 와플 모양의 밑창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집 주방에 있는 와플 기계를 그 자기 창고에 가져다가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나이키의 글로벌 헤드쿼터 주소는요, 원 바워만 드라이브입니다. 이 창립자 중에 한 명인 빌 바워만의 이름을 이용한 이제 도로 주소명이 있고요. 근데 이 빌 바워만은 벌써 돌아가셨고 필 나이트는 아직도 살아 계신데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요 동네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작은 공항이 있어요. 이제 인터내셔널 공항처럼 큰 게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나 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작은 공항인데 거기에는 필 나이트의 퍼스널 jet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 나이트의 jet이 보관된 건물이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비행기가 있는지 잘 보이는데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그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필 나이트의 퍼스널 jet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하면 또 유명한 것이 그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의 이름은요, 스우시라고 하는데요. 이 스우시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이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것을 만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 디자인은 197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디자인과 학생이었던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스우시를 만들어준 대가로 35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약 2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1983년에 필 나이츠가 그 데이비슨을 다시 찾아가서 더 큰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우시가 그려져 있는 금인데 막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는 그런 반지도 줬고, 그리고 봉투 안에 공개되지 않은 금액의 주식을 이제 그분한테 줬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얼마를 줬는지 아무도 모르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 스우시 디자인을 통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의 파이낸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한 10년 정도의 그래프인데요. 5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이키 주식이 조금 업앤다운스가 있기는 했지만 또 엄청난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에서 파란 선이 S&P 500의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나이키의 움직임인데 이 기간 동안 S&P 500는 167%를 증가를 했는데 나이키는 421%를 증가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4배 정도 주식이 오른 건 거죠. 이게 막 몇천 %씩 상승한 테크 주식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참 나이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거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리테일 형태로 팔고 있는 것이 그렇게 트래디셔널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보면은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공행진한 주식값을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 5월 말에 회계연도가 끝났고 그 기준 한 해 매출이 39빌리언 달러였네요. 1달러를 1,000원이라고 대충 쳤을 때 약 39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2018년에 비해서는 7%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 6%, 6%, 7%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 같은 회사에 비하면요. Revenue Growth Rate of 6% or 7%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키 정도의 규모의 트래디셔널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정도의 숫자를 낼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이 revenue에서 cost of goods sold, 즉 매출 원가를 제외한 금액이 바로 gross profit이 되겠는데요. 이 gross profit은 2019년은 44.7%였고 가장 낮았을 때는 뭐 한 43.8%로 40대 초중반 정도로 머무르고 있네요. 제가 다른 그런 스포츠웨어 회사들은 그로스 마진이 어땠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구글 리서치 결과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디다스는 52%, 그리고 룰루레몬이라고 막 요가 팬츠 같은 거 열심히 파는 좀 최근에 많이 떠오른 회사인데 룰루레몬은 55%, 그리고 언더아머는 45%가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요, 이제 나이키가 그로스 프로핏은 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revenue가 있고 revenue에서 cost of goods sold, 즉 매출 원가를 빼면은 gross profit이 되겠고요. gross profit에서 다른 영업을 할 때 생기는 지출, operating expense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비용, 세금이라던가 이자 비용을 빼면은요. 그 바로 마지막이 순이익이 되게 됩니다. net profit 또는 net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그 net income이 매출 대비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은요. 그 회사의 profitability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회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 거죠. 이것을 보면은요, 나이키는 그동안 net income이 2019년에는 10%, 2018년에는 5%, 갑자기 2018년은 좀 낮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에는 12%, 16년 12%, 15년 11%로 한 10% 초반대를 항상 달리고 있네요. 이것을 다른 경쟁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요. 아디다스는 10%라고 하는데 룰루레몬은 15% 그리고 언더아머는 3.2%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키는 업계에서는 그래도 순이익에서는 그나마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너무 그렇다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프로핏이 좋은 회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레비뉴와 프로핏의 브레이크다운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revenue에서 cost of sales를 뺀 것이 이제 gross profit이고 그 gross margin은 44.7%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영업 관련된 비용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demand creation expense고 그리고 두 번째는 operating overhead expense입니다. 이것은요 보통 그냥 스탠다드 재무제표를 쓸 때는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demand creation expense는 이제 나이키의 자기만의 용어인데 즉 수요 창조 지출이라고 해야 되죠.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 이제 좀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운동선수를 인도스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demand creation expense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의 재무제표에서는 sales and marketing expense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advertising expense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이키는 자기네들만의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demand creation expense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간단한 definition은요 다 연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은 demand creation expense consists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costs, including cost of endorsement contracts, complementary products, television, digital and print advertising and media costs, brand event and retail brand presentation이라고 하네요. demand creation expense는 advertising이랑 promotion cost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 costs of endorsement contracts 이제 운동 선수들한테 인도스먼트 자기네 브랜드를 띄워달라고 이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는데 그들한테 줘야 되는 돈, complementary product 그런 뭐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 옷을 입고 골프를 치면은 그걸 타이거 우즈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사지 않잖아요. 나이키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텔레비전, 디지털 and print advertising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광고 그 다음에 미디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때리는 광고용 그 다음에 브랜드 이벤트 나이키 브랜드 이미지를 뭐 강화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마라톤 이벤트를 연다던가 그런 데서 사용되는 이벤트 그리고 리테일 브랜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나이키 스토어에 가면은 막 나이키 엄청 막 예뻐 보이게 막 벽 같은 거에 막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 막 이렇게 벽화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demand creation expense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operating overhead expense입니다. 이것도 나이키만 사용하는 용어고 그냥 보통 재무제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연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은요. Operating overhead expense consists primarily wage and benefit related expens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s well as other administrative expenses such as rent, depreciation, amortization, professional services, meetings and travel이라고 했네요. Operating overhead expense에는 들어가는 건 일단 wage랑 이제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들, 그 다음에 R&D 코스트, 그 다음에 다른 administrative expense인데 그것들은 다 이제 건물 렌트 내는 거,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용 차라던가 회사용 비행기라던가 이런 것을 소유가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 감가상각들, 그 다음에 intangible asset, intellectual property라던가 trademark라던가 copyright 같은 건 이런 무형의 자산은요 intangible asset이라고 하는데 이 intangible asset도 사용이 되면은 거기서 그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intangible asset의 감가상각을 이야기를 할 때는 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amortizati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professional services, 변호사들한테 돈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10Q, 10K 같은 것을 이제 공시를 할 때 다 회계사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감사 비용들 아니면 뭐 컨설팅 회사 서비스 받은 거 그런 것들을 묶어서 professional services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미팅, 회의한 거, 그리고 travel, 출장 간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operating overhead expense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직원들에게 주는 웨이지랑 베네핏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난 얘기인데요.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된 나이키의 좀 어글리한 사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웬만한 엔트리 레벨 이제 신입 직원이나 아니면 많은 경력직을요, 이제 계약직으로 뽑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이키가 자기네들의 위상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계약직으로 일해야 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나이키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계약직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나이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은 일단 최악의 점이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임직원들은 휴가를 내면은 이제 연차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휴가가 유급이 되고, 그래서 휴가를 낸 거와 상관없이 월급은 별 차이가 없게 되는데요. 이제 계약직들은 휴가를 낼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그 일한 날에는 이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유급 휴가를 진짜 1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성 프랙티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라던가 뭐 연금 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약직들은 진짜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물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들은 바로는 뭐 6개월 만에 된 사람도 있고 9개월 만에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또 더 길게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또 제가 주워들은 어떤 분의 동생에 의하면요, 그 동생은 나이키에서 지금 6년째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트레이더 존스에서 그 캐시어에서 돈 내는 거 기다리면서 그 앞 손님이랑 캐시어랑 잡담하는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손님의 와이프가 나이키 법률팀에서 3년째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캐시어의 동생도 나이키에서 한 2,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뭐 6년이 됐던 2, 3년이 되었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꽤 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나이키 돈도 많이 벌면서 그렇게 직원들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이키 재무제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선 나이키에는요, 나이키 말고도 2가지 브랜드가 더 있어요. 저도 인플로이 스토어에 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하나는 컨버스가 나이키 회사의 브랜드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헐리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헐리라는 브랜드는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원래는 나이키였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매각됐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이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레비뉴 브레이크다운이 이제 나이키 브랜드만이고, 그 다음에 뭐 컨버스는 좀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기서 브레이크다운의 총합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레비뉴의 총합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컨버스는 이 전체 나이키 매출에서 좀 너무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외를 하고, 나이키 그냥 그 브랜드 자체만 해서 어떤 분야에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품군에 따른 레비뉴의 분류입니다. 이제 크게는 푸드웨어, 어페럴, 이퀴먼트가 있네요. 푸드웨어는 신발이 되겠고, 어페럴은 의류, 그 다음에 이퀴먼트는 이제 각종 스포츠 용품이 되겠죠. 푸드웨어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제 나이키의 매출은 신발이 가장 강세라는 점이 아주 재밌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채널에 따른 겁니다. 하나는 이제 홀세일 커스터머한테 판 거고, 두 번째는 나이키가 직접 판 거예요. 그래서 홀세일 커스터머는 뭐 ABC 마트라던가 풋라커라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스포츠웨어를 파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나이키 신발을 팔잖아요. 그런 뭐 ABC 마트 같은 회사들한테 판 것이 이것도 한 3분의 2 정도고, 그 다음에 나이키가 직접 판 것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연간 보고서 다른 섹션에서 이제 회사의 장기 경영 전략에 대해서 쓴 것에서 나와 있는데, 이 나이키 디렉트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키 디렉트
를 확장시키는 것이 장기 경영 전략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직접 세일을 하는 것이 홀세일 그 도매상들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이지 않을까라는 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동들, 그리고 아덜스. 아덜스는 유니섹스로 하던가 아니면은 어른용, 여자용, 남자용 구분 없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덜스라고 했다고 이제 주석에 달려 있었는데요. 뭐 아무래도 남자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들이 훨씬 많이 살 줄 알았는데 키즈보다 조금 더 많이 샀다는 점에서 조금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브레이크다운은요, 이제 약간 용도별이라고 해야 되는 건 거죠. 스포츠웨어랑 이제 아덜스로 뭉뚱그린 거를 제외를 하면은요, 이제 러닝, 달리기랑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다음이 조던 브랜드이네요. 이제 마이클 조던이랑 나이키가 맺은 계약이 나이키가 최근에 했었던 전략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조던 브랜드의 명성이 아직도 정말 강하게 남아있고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짐 같은 데서 이제 워크아웃 할 때 쓰는 그런 신발 및 기구 및 의류이고, 그리고 다음이 사커, 그 다음에 바스켓볼, 이 순서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eographical Breakdown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Revenue의 Breakdown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크게는 North America, 즉 미국이랑 캐나다를 섞은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유럽,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인데 아마 뭐 유럽에서 거의 다 매출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놀라운 게 차이나는 아시아에 묶인 게 아니라 그 국가 하나가 그냥 차이나 하나 한 줄로 분류될 만큼 엄청나게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서 차이나가 한 줄이 있고 그게 3위이고, 그 다음에 4위가 아시아랑 이제 라틴 아메리카 대륙 두 개를 크게 엮은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차이나가 시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고, 이 체인지를 볼게요. 2018년에서 2019년도에 매출 성장률이요, 다른 데는 다 원디짓 넘버였는데 차이나 혼자 21%였고, 그게 또 2017년에서 2018년에 넘어오는 그 그로스 레이트 또한 차이나는 21%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에빗의 Geographical Breakdown이에요. 에빗은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의 줄임말로요. 이제 Interest Expense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 자금을 뭐 주식으로도 조달을 할 수가 있고 부채로도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많이 조달한 회사는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많이 조달을 한 회사는 이자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그 회사가 그 운영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의 그 구조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지, 이제 회사가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랑은 좀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nterest expense를 포함한 그 순이익은요, 그렇게 회사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보통 거기서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 세금으로 비용한 지출을 이제 profitability에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게 회사의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earnings, 즉 벌어들인 돈, before 이자 지출 그리고 세금 지출이 보통은 이제 operating profit이랑 비슷한 의미로 이제 회사가 얼마나 운영을 잘해서 profit을 잘 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빗을 그냥 operating profit, 또는 회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에빗을 geographically breakdown 한 것을 보면은요, 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그냥 에빗이 얼마인지만 나왔어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매출로 이 에빗을 나누게 되면은요, 이제 매출 대비 그 순 operating profit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미국이랑 유럽은요, 20 몇 %대 있네요. Greater China 이거 혼자 38%예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면은 중국 나라 혼자가 하나의 라인이 될 만큼 매출이 크게 나올 뿐만 아니라 프로핏은 이제 4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왜 중국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나라인지 여기서 한번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계에서 중국한테 쫄리지 말자라는 좀 캠페인이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시작이 그 휴스턴 농구팀의 코치가 이제 홍콩의 프로테스터들을 옹호하는 서포트하는 트윗을 남긴 거에서 시작을 해서 막 중국이 이제 NBA 안 본다, NBA 휴스턴 나오는 거 막 방송 취소하고 막 이벤트 취소하고 막 그 사람들한 NBA한테 막 엄청 압력을 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과 좀 그냥 사람들이 중국 같은 그런 타이런트한테 쫄리지 말고 민주화를 옹호하는, 민주화를 지지하는 홍콩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막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이키는 아주 유명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포트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는 매출도 많이 나오고 매출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40%에 육박하는 프로핏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이키가 내는 매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연간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보다가 여기서 직원들한테 그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이것을 줄여서 ESPP라고 하고요.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이 ESPP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In addition to Stock Incentive Plan, the company gives employees the right to purchase shares at a discount from the market price under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우리 회사는 ESP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마켓 가격보다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Subject to annual statutory limit, employees are eligible to participate through payroll deductions of up to 10% of their compensation. 뭐 법적인 제한에 따라서 임직원들은 이제 자기네 컴펜세이션, 자기가 받는 급여의 최대 10%까지 페이롤 디덕션을 통해서 이제 돈을 줬으면 그거를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회사가 그 사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차감해서 원천 징수하듯이 차감해 가는 형식으로 이제 임직원들이 최대 자기의 급여의 10%까지 돈을 사용을 해서 이제 나이키의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At the end of each 6-month offering period, shares are purchased by the participants at 85% of the lower of the fair market value at the beginning or the end of the offering period. 이제 offering period가 6개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에 끝난다고 쳤을 때요. 여기서 lower of the fair value at the beginning or the end of the offering period. 이제 1월 1일에 나이키의 주식 가격, fair market value, 그 실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뭐 예를 들면 그날의 종가를라고 칠게요. 그래서 1월 1일의 종가, 그 다음에 6월 30일의 종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둘 중에 더 낮은 게 있잖아요. 그 낮은 거에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이제 직원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저희 회사에서도 ESPP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 회사랑 프로그램 구조가 완전하게 똑같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들끼리 업계에서 서로 벤치마킹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곳은 안 하면 바보인 진짜 좋은 복지 혜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진짜 공짜로 내 월급의 10%, 그 10%의 15%의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요, 정말 공짜로 거의 개런티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participation 한 거에 의해서 생기는 프로핏 자체가 뭐 적어도 한 100만 원에 가까운 몇십만 원대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안 하면은 바보인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 저희 동네의 자랑, 오레곤의 특산품 나이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가 캘린더 이어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달만 기다리면은 가장 최근에 연간 보고서가 많이 공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테슬라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재밌는 회사 재무제표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